북한이 또다시 전 세계를 향해 강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 왜 우리만 자제해야 하느냐?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는 건 멍청한 짓이다. 외교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수위입니다. 이 메시지를 낸 인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사실상 북한의 대남대미 전략 설계자로 불리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북한 권력 서열 최상위 인사가 직접 나서 핵포기 불가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직전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 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공개했고 이를 완결판 전략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고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은 더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퍼즐이 정확히 같은 시점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국제 정치에서 타이밍은 곧 전략입니다. 지금 북한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 ICBM 과시,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 그리고 미국을 향한 압박 메시지. 이건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동북아 안보 지형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신호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북한은 왜 지금 이런 발언을 했을까? 정말 전쟁을 준비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협상을 위한 압박 카드일까? 그리고 신형 ICBM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군사안보 전문가 시각으로 북한 핵 불변 선언의 진짜 의미, 신형 ICBM의 실제 위협 수준 팩트체크, 러시아 밀착 배경, 미국 대선과 연결된 전략 계산,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 지금부터 북한이 전 세계에 보낸 그 경고장의 속내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북한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강경 발언이 아닙니다. 북한이 전략의 출발점 자체를 바꿨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 북한은 항상 핵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 왔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위기를 만든 뒤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했죠. 체제를 보장해주면 핵을 논의할 수 있다. 제재를 풀어주면 비핵화 협상 가능하다. 즉, 핵은 거래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아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핵은 포기 대상이 아니다. 변화 기대하지 마라.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핵을 국가 정체성으로 못 박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상 핵보유국 독트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이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비핵화 협상 끝, 핵 군축 협상 시작. 프레임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북한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왔을까요? 북한 입장에서 핵은 단순 무기가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정권 유지 장치입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핵이 없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북한은 누구보다 똑똑히 봤습니다. 정권 붕괴, 군사 개입, 체제 전복. 핵만 있으면 미국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미국도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걸 국제 정치에서는 공포의 균형, 상호학 증파괴, 즉
NAD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핵으로 보복한다. 결국 둘 다 파멸한다. 그래서 아무도 먼저 못 쏘는 구조. 북한은 바로 이 지점에 올라서려는 겁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적대 정책 철회하면, 제재 해제하면 이런 단서라도 붙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절대 불변입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이건 협상 여지를 스스로 없앤 겁니다. 대화 어려워짐, 타협 더 어려워짐, 충돌 위험 상승. 한반도 긴장이 구조적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여정이라는 인물도 중요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대변인이 아닙니다. 북한 내에서 대남 대미 전략을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인물. 과거에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비난 담화, 미사일 도발 전 경고성 발언, 항상 행동 직전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즉, 김여정 발언은 단순 수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북한 핵정책의 최종 선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 더 이상 포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것.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은 곧바로 더 강력한 실무를 꺼내듭니다. 바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신형 ICBM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북한이 공개한 그 완결판 미사일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과장인지 현실인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여정의 핵포기 불가 선언이 말이었다면 그 직후 북한이 보여준 것은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신형 대륙간탄 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공개. 북한은 이 미사일을 완결판 전략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완성형 핵전력? 미국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 사실상의 대미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북한의 ICBM은 실제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본부터 보겠습니다. ICBM 대륙간탄 도미사일은 사거리 5,500km 이상 장거리 전략무기입니다. 서울이나 도쿄가 아니라 괌, 하와이, 알래스카, 심지어 워싱턴 D.C. 나 뉴욕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무기의 존재 자체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순간 미국의 전략 계산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반도 문제였다면 이제는 미국 본토 안보 문제가 됩니다. 수위가 전혀 다릅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건 화성 17 그리고 화성 18. 특히 화성 18은 북한 최초의 고체 연료 ICBM입니다. 여기서 고체 연료가 핵심입니다. 기존 액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에 몇 시간씩 걸립니다. 그동안 위성에 노출되고 선제 타격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는 다릅니다. 연료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즉시 발사 가능, 탐지 어려움, 생존성 급상승. 군사적으로는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위기술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군 당국이 특히 긴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북한 주장과 실제 군사 능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 ICBM 시험 발사 실제 성공 사실. 1만 km 이상 비행 기록 사실. 미국 본토 도달 이론상 가능 사실.
그러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요소 3가지. 첫 번째, 재진입체 기술. 미사일이 우주 공간을 날아갔다가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에 재돌입할 때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섭씨 7,000도 이상. 이 열을 견디지 못하면 탄두는 공중에서 녹아버립니다. 즉, 목표까지 살아서 내려와야 진짜 무기입니다. 북한이 이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는지는 아직 미확인입니다. 두 번째, 탄두 소형화. 핵탄두는 작고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멀리 날아갑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느 정도 소형화에는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미국 러시아 수준의 완성도는 아직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세 번째, 명중률. 아무리 멀리 가도 정확도가 떨어지면 전략 무기가 아닙니다. 수백 미터, 수킬로미터 오차가 나면 군사적 효과가 급감합니다. 북한은 아직 정밀 타격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위협은 현실이다. 하지만 완벽한 핵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100% 완성형은 아니지만 절대 무시할 수도 없는 단계. 가장 위험한 과도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군사무기는 100% 완성이어야 위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불확실성을 느끼는 순간 이미 전략적 효과는 발생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혹시라도 한 발이 뉴욕에 떨어지면 이 혹시라도가 바로 억제력입니다. 북한은 이 심리를 노립니다. 실제로 쏘지 않아도 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으로 정치적 효과를 얻는 겁니다. 이걸 군사 전략에서는 억제 디터런스, 공포 기반 협상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한이 굳이 완결판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이유. 군사기술 홍보가 아닙니다. 심리전입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죠. 우리, 이제 협상 안 하면 위험하다. 즉, 미사일은 목표물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변수. 북한 혼자서는 이 전략을 오래 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음으로 선택한 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러시아. 북한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대담해질 수 있었던 이유. 사실 핵무기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핵이 있어도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버틸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묶어두던 가장 강력한 족쇄. 바로 국제 제재였습니다. 석유 제한, 무역 차단, 금융 봉쇄, 해외 노동자 송환. 북한 경제는 사실상 숨통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북한은 도발을 하다가도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제재가 무섭지 않은 나라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단 하나. 러시아입니다. 지금 국제 질서는 사실상 신냉전 체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 진영과 중국 러시아 중심 진영이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망설임 없이 러시아 쪽에 올라탔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분명합니다. 북러 정상회담, 외무장관 회담, 무기거래 의혹, 탄약포탄 제공 정황,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 파병 논의설까지 등장. 이건 단순 외교가 아닙니다. 사실상 중군사 동맹 수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왜 러시아가 북한을 도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러시아도 지금 미국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는 막대한 탄약과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구소련식 포탄과 탄약을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러시아는 무기 필요, 북한은 외교 경제 후견국 필요. 이게 바로 위험한 거래가 시작된 배경입니다. 이 관계가 위험한 진짜 이유,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때문입니다. 북한 제재는 모두 안보리 결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입니다.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반대하면 추가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북한이 ICBM을 쏴도 핵실험을 해도 러시아가 반대 한마디 하면 제재는 멈춥니다. 이건 북한 입장에서 엄청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도발 제재 강화 경제 타격 협상 복귀, 이 공식이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발 러시아가 방어 제재 무력화 계속 버팀, 공식이 깨졌습니다. 즉, 북한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최근 북한이 더 과감해진 근본 이유입니다. 핵 개발, 러시아가 막아준다. ICBM 발사, 중국 러시아가 방패, 외교 고립, 이미 동맹 확보.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이 상황이 가장 위험합니다. 군사적으로 억제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한이 제재 공포를 잃어버렸다. 과거에는 선 넘으면 큰일 난다는 계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막아줄 나라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이 자신감이 김여정의 강경 발언, ICBM 과시, 핵 불변 선언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시나리오. 만약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기술까지 넘긴다면, 예를 들어 위성 정찰 기술, 재진 입체 기술, 미사일 유도 기술, 핵탄두 소형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전된다면 북한 핵 능력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급상승합니다. 즉, 북한 단독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변수까지 결합된 복합 안보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최근 북러 밀착을 레드라인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강해진 게 아닙니다. 북한 뒤에 러시아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생긴 겁니다. 이 순간부터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갈등이 아니라 미로 대리전 성격의 국제 분쟁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판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판이 커질수록 긴장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습니다. 북한은 왜 지금 이렇게 움직일까요? 핵과시, 러시아 밀착, 강경 담화. 이 모든 행동이 하필 같은 시점에 집중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 변수,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즐을 맞춰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북한은 분명 핵포기 불가 선언을 했고 ICBM을 과시했고 러시아와 밀착했고 유엔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북한이 전쟁을 원하는 걸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전쟁의 결과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북한 정권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핵이 있다고 해도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격차는 압도적입니다. 즉, 전쟁 체제 붕괴 위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협상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하나의 전술을 반복해 왔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 브링크먼십. 일부러 위기를 극단까지 끌고 가 상대를 겁먹게 만든 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는 전략입니다. 패턴은 항상 같습니다. 1단계 도발, 미사일 발사, 핵실험, 군사 위협. 2단계 긴장 고조, 국제사회 공포 확대, 언론 집중. 3단계 협상 제안, 대화하자, 조건 논의 가능. 4단계 보상 획득, 제재 완화, 지원, 체제 인정. 이 공식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입니다. 당시 북한은 6차 핵실험, ICBM 연속 발사, 미국 본토 타격 가능 선언, 전 세계가 전쟁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결국 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즉 도발 전쟁. 이 아니라 도발 협상. 이 북한식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타이밍은 왜 지금일까요? 핵심 변수는 단 하나.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은 선거 시즌이 되면 외교안보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전쟁이나 핵위기가 터지면 정권에 치명적입니다. 북한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선거 전마다 항상 존재감을 키웁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 문제 해결 안 하면 더 위험해진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즉, 지금 협상 안 하면 다음엔 더 강한 도발한다. 일종의 압박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게 봅니다. 트럼프처럼 톱다운 방식 정상회담을 선호하는 지도자가 나오면 북한은 기회입니다. 반대로 강경 제재 중심 행정부가 들어서면 버티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사전 포석입니다. 핵 능력을 최대치로 과시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값 올리는 중이다. 이게 북한의 현재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의도된 전쟁이 아니라 우발적 충돌입니다. 미사일 시험, 군사훈련, 서해 DMZ 충돌. 작은 사고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핵이 있는 상황에선 오판재앙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한반도를 가장 위험한 회색지대라고 부릅니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 가장 불안정한 구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전쟁, 핵 포기, 협상력 극대화. 핵과 ICBM은 공격 무기가 아니라 협상용 지렛대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지렛대가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잘못 건드리면 진짜 전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전쟁일까요? 협상일까요? 사실 지금 한반도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전투기가 출격한 것도 아니며 전쟁이 선포된 것도 아닙니다. 도시는 평소처럼 움직이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더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 왜일까요? 전쟁은 총성이 울린 뒤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긴장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북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핵폭이 없다. ICBM 계속 개발한다. 러시아와 더 가까워진다. 그리고 왜 우리만 자제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강경 발언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핵은 생존 수단이고 미사일은 협상 카드이며 도발은 관심을 끌기 위한 신호. 결국 북한이 원하는 건 단 하나. 핵보유국 인정과 협상 테이블 복귀. 전쟁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거래 방식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핵으로 위협하고 ICBM을 쏘고 세계의 공포를 키워서 협상을 끌어내는 전략. 이건 칼을 들고 협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놀라 물러서면 성공이지만 손이 조금만 미끄러져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항상 우발적 충돌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 군사적 실수 하나, 레이더 오판 하나가 순식간에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실수가 곧 재앙입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과시했고 러시아라는 후경국을 확보했고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시간은 북한 편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버티면 결국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 거라고 계산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한반도 안보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재라는 브레이크가 있었고 협상이라는 출구가 있었지만 지금은 북러 밀착, 미중 갈등, 신냉전 구도까지 겹치면서 판 자체가 훨씬 커졌습니다. 이제 북한 문제는 단순한 남북 문제가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이 얽힌 국제전략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자극적 뉴스가 아니라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쟁 난다. 당장 터진다. 이런 공포가 아니라 북한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노리는지,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다. 협상하지 않으면 더 강해질 것이다. 이건 경고일 수도 있고 협상의 초대장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될지 대화가 될지 결정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는 또 한 번 큰 변곡점을 맞이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 조용한 군비 경쟁, 그리고 핵이라는 마지막 카드.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분명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또 다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 선택이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